우리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평소에 자주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경험하였을 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참 높다고 생각한 저이기에 일명 근자감이라고 하죠.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자존감이 높은 건지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고,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글을 볼 때 이거는 나도 해당되는데? 라는 부분이 있기도 했답니다. 실제로 낮은 사람들의 특징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나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해지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저처럼 자존감이 높은데 그 이유를 알고 싶은 사람,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저자인 윤영균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로 실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의 상담과 강의 등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이 책에 담았고요. 책 구성은 총 7장 중 1장에는 자존감의 정의, 2장과 4장에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소개되며 말미에 팁들이 적혀 있고요. 5장과 7장에는 그렇다면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갖춰야 할 것들, 습관, 팁, 실천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자존감의 정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들을 발췌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순간 여러 가지 조언할 만한 책의 글귀가 생각나지만 나 자신에게 집중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나에게 한 번이라도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부터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흔히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자존감이 정확히 뭡니까? 라고 물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정도 라고 하고, 어떤 이는 자긍심이라고 하며, 또 어떤 이는 내가 나를 대하는 자세라고도 한다. 웬일인지 자존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표현이 제각각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자존감의 정확한 의미부터 정리해보려고 한다. 자존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다. 그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지 또는 낮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레벨을 의미한다. 100점 만점에 70점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높이로 표현할 수도 있다. 자존감에는 3가지 기본 축이 있어서 사람들마다 자존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도 한다. 3가지란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이다. 우선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 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을 갖거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당연히 자존감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 자기 조절감은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고 싶은 본능을 의미한다. 이것이 충족돼야 자존감도 높아진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학군에서 공부하고 이른바 명문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존감이 당연히 높을 거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시골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자란 사람보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자기 조절감이 부족한 경우다. 세 번째, 자기 안정감은 자존감의 바탕이 된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애정결핍이 지속되는데 안전하다고 느낄 사람은 없다.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진다. 혼자 있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흔히 자존감을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거나 자기 조절을 못하거나 마음 상태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고 남을 사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자존감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자존감과 자주 혼동하는 용어들이 있다. 시중에 나온 책에도 이 단어들이 헷갈리게 쓰여서인지 내담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용어다. 자신감과 자만심, 그리고 자존심이 그것이다. 자신감은 나의 능력과 과업의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개념이다.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난이도를 낮게 보면 자신감은 저절로 올라간다. 반면 능력은 적절하게 평가했는데 과업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자신감은 떨어진다. 자만심은 나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과업들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낮게 잡을 때 생기는 마음이다. 비합리적인 평가 탓에 자신감이 과해진 마음 상태다. 자존심은 자존감과 연관된 감정을 뜻한다. 자존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답, 즉 생각의 개념이라면 이에 수반되는 감정을 자존심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자존심은 주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느끼는 상한 감정을 의미한다. 비난을 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겨 일정 선 밑으로 감정이 추락하는 것을 자존심이 상한다고 표현한다. 자존심을 세웠다는 의미는 바닥을 치고 반등했다는 뜻인데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 이별을 너무 나쁜 것으로 낙인 찍을 필요도 없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 없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나쁜 일 또한 없다. 이별 후 혼자가 되면 외로워지기 마련이지만 그만큼 자유로워지기도 한다. 나는 우울증을 앓는 30대 아기 엄마들을 만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 이들의 고민은 엇비슷하다. 혼자 있어보고 싶어요 라며 찾아온다. 엄마들은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자유를 빼앗긴다. 뭘 먹고 마실지는 물론이고 잠자고 움직이는 행동 하나하나까지 아이의 건강 상태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아이가 태어나 돌보다 보면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해결할 시간이 없기 일쑤다. 워킹맘이나 전업주부도 자유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혼자 맘 편히 쉬거나 여유있게 잠을 잡은 적이 별로 없다. 간절히 자유를 원한다. 혼자 있고 외롭고 싶다. 그냥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원 없이 달려보고 싶어요. 라며 눈물을 흘린다. 반면 5, 60대 여성들은 정반대다. 갱년기 여성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서러워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녀들은 20년간 기도했다. 애들 좀 빨리 결혼시키고 홀가분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이다. 그런데 막상 그런 시기가 찾아오면 우울함과 공허함에 힘겨워한다. 하지만 지혜롭게 갱년기 증상을 극복한 50대 여성들은 신나게 놀러다닌다. 이제 가족 눈치 안 보고 자유를 맛볼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혼자가 됐다면 마침내 자유를 누릴 기회가 생겼다고 보면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즐겁지만 그만큼 제약이 따른다. 내가 받는 것만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다 혼자가 되고 나면 드디어 자신을 마음 놓고 돌볼 수 있다. 상대의 동의도 필요 없고 때로는 거슬렸던 충고와 간섭 따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이별한 사람들에게 여행을 하라고 권한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다소 쓸쓸해 보이지만 막상 떠나보면 다들 만족한다. 자신이 떠나고 싶은 시간에 원하는 교통수단을 타고 일정 역시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도착한 여행지가 별로여도 상관없다. 그 자유를 한번 느끼고 나면 혼자 지내는 것도 꽤 괜찮은데요? 라며 자유의 가치를 고백해온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면 이번 사랑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다. 꼭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좋다. 당일치기도 좋고 가본 곳을 다시 가봐도 된다. 나는 익숙한 서울만 돌아다녔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면서 나는 외국인이다. 지금 서울에 막 도착했다. 라고 체면을 걸었다. 썩 괜찮았다. 자유가 생겨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별은 고동력을 키울 훈련 기회다. 지금 아무리 행복해도 언젠간 마음 아픈 이별을 맞게 마련이다. 그때 받을 심리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선 연습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그동안 몸에 밴 나쁜 습관과 헤어지는 연습을 해보자. 늦잠 자는 습관, 밤에 폭식하는 습관,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는 습관과도 이별할 필요가 있다. 나쁜 습관은 중독으로 이어지는데 영어로 중독자를 뜻하는 addict는 로마 시대의 노예를 뜻했던 ICT에서 파생된 단어다. 그만큼 나쁜 습관은 우리를 종속시킨다. 당연히 거기서 벗어날 때 자유가 주어진다. 지금 어떤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적어보자. 그리고 그것과 이별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지도 적어보자. 결정을 잘해야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소한 것도 잘 결정하지 못한다.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살면서 어떤 고민이 생기면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간다. 믿을 만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 중에서도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것 같은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고민이 해결되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다. 일단 털어놓기라도 하면 기분이 나아지고 고민도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언제 어디서든 손을 내밀면 받아줄 사람이 있다.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 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인생은 참으로 편해진다. 고민이 생길 때마다 다른 일을 찾아 나서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약점을 잡히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다. 자신에게 묻고 해결책을 찾아내고 괜찮다, 잘했다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고민 상담자보다 낫지 않는가. 어른이 되는 과정은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아이는 부모가 결정해주는 시기를 지나면 곧 학교, 전공, 직업, 연애 등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게 된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누구를 찾아가게 될까?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궁금할 테고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 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을 찾는 이유는 어쩌면 간단하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중간은 갈 것 같아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자기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따로 있다. 현명한 상담자라면 결국 마지막엔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는 조언을 해줄 것이다.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선택 상황 앞에서 혼자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게 현명함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결정을 잘한다는 의미는 뭘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는 적절한 타이밍이다. 아무리 옳은 결정이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의미가 퇴색하거나 사라진다. 결정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간과하는 점이다. 옳은 결정, 후회 없는 결정을 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룬다.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잘 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자신이 결정하는 범위다. 아무리 현명하게 결정한다 해도 그건 자신의 범위 안에 있다. 우리는 남의 결정을 대신 해줄 수 없고 미래를 결정할 능력도 없다. 예를 들어 내게 이런 메일을 보내는 학생들이 있다. 어느 학교 의대가 좋아요? 삼촌이 그러는데 의대는 서울대보다 연대가 좋다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이 학생은 연세대 의대에 갈 것인가, 서울대 의대에 갈 것인가 밤새도록 고민한다. 하지만 지금 이 학생은 그걸 결정할 때가 아니다. 오늘 공부를 할지, 어디까지 공부할지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정에 대한 고민은 현재 자신의 범위에서만 고민해야 한다. 세 번째는 세상에 옳은 결정이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어떤 결정을 했다 해도 그게 후회할 결정인지
만족할 결정인지, 결정 당시에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시 최선의 결정이었다 해도 훗날 후회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 대충 결정한 일이 엄청난 행운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그 결과는 오직 신만이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신의 뜻을 모른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은 그래서 생겼을 게다.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알고 있다. 어떤 문제를 아무리 고민해봐야 정답은 없으며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결정하기까지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지 않는다. 결정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은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는 힘이다. 그들은 타인이 무심코 내뱉은 말,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는 말, 질투에 섞인 비아냥 등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마음에 줏대가 있고 단단한 자기 기준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봐도 크게 이상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주식 투자로 가진 돈을 몽땅 날려버리고는 내 투자는 옳았어 라며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함부로 뭐라 할 수 없는 결정을 한다. 처음부터 정답이 정해져 있던 것처럼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결정에 만족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상처받고 배신을 당하고 원하는 것을 잃을 수도 있고 기대했던 것들이 실망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이때 자존감 강한 사람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인생에서 발생한 나쁜 사건이 자존감까지 약해지도록 하지 않는다. 힘든 일이 생긴 건 안타깝지만 그걸로 삶이 휘어지진 않는다는 얘기다. 말하자면 나쁜 일과 자신 사이에 단단한 벽이 있어서 바이러스를 항체가 방어하듯 자신과 연결짓지 않는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많은 걸 자신과 연결한다. 살면서 마주하게 된 나쁜 일들을 자기 일로 관련 짓는 논리 회로가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대표적인 감정이 죄책감이다. 주변 사람들의 나쁜 일이 자기 때문에 생겼다고 스스로 비난한다. 아픈 아이의 부모는 대개 우울증을 겪는데 그만큼 자책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는 집의 자녀들도 여러 심리 문제들을 겪는다. 거기에는 부모의 다툼을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자신이 사랑스러웠다면 부모가 싸울 일도 없었을 거라는 비현실적인 자책감이 작용한다. 문제의 시작은 연결에서 온다. 자책은 타인의 문제를 나에게서 원인을 찾을 때 생긴다. 나의 문제를 남에게 연결할 때 분노가 된다. 자기 문제로 지나치게 연결하는 습관은 예민함의 씨앗이 되며 자존감에도 치명적이다. 세상에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타인과 과거다. 과거의 바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처는 누구나 괴롭다. 그리고 잊기 힘들다. 안타깝지만 과거는 바꿀 수도
지울 수도 없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시간 개념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끝난 일인데 마치 옆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혼동을 준다. 10년 전 강도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상담했는데 그는 얘기하는 내내 출입구를 응시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저 문을 열고 그 강도가 쫓아올 것 같아요 라고 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 친구들에게 당한 따돌림은 사실 다 지나간 일이다. 무시당하고 비교당했던 나는 오래전 그날의 나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의 나가 겪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상처가 괴로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처는 모두 과거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속 응어리가 승화되고 나면 이런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머릿속에 있을 땐 혼란스럽지만 막상 밖에 꺼내놓고 보면 다 지나간 일이라는 게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났고 지금은 안전하다. 우리를 괴롭힌 어른들은 이미 노인이 되었고 우리가 더 강해졌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마음 문제를 풀 때 사람들은 원인 분석에 지나친 에너지를 낭비하느라 문제 해결을 위해 남겨놓은 에너지가 없다. 지친 뇌는 엉뚱한 판단을 한다. 불가능한 것에 집착한다. 대표적인 것이 남에 대한 생각이다. 잠을 못 자고 밤낮까지 잃어가면서 남을 생각한다. 아무리 고민하고 관심을 주어봤자 바꿀 수 없는 문제에 집중한다. 가령 회사 상사에게 혼이 나서 밤에 잠이 안 온다 치자.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자다가도 자꾸 깬다. 잠을 깊게 못 자다 보니 다음날 멍한 상태로 회사에 출근한다.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게다가 상사는 아주 깐깐한 사람이다. 그래서 또 야단을 맞는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는 수면 리듬을 찾는 것이다. 잠을 푹 자면서 피로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우울감은 잠만 잘 자도 해결이 된다. 남에게도 문제는 있다. 상사의 성격 문제도 있고 아래 직급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조직 문화도 문제다. 하지만 그걸 먼저 해결을 하려다가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세상에서 바뀌지 않는 것 두 가지가 남과 과거다. 나의 문제, 그 중에서 바뀔 수 있는 문제부터 손을 대야 한다. 물론 내가 바뀐다고 해서 남이 바뀐다는 보장은 없다. 내가 잠을 잘 자게 되고 업무 능력이 좋아진다 해도 그 사람은 계속 나를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다. 남의 인생은 변함없겠지만 내가 변하면 삶의 만족도가 20점에서 70점 정도로 상승할 수는 있다. 그게 낫지 않겠는가? 자존감을 높이는 결정법. 하나, 스스로 결정하기. 자기 일은 스스로 결정한다. 결정권을 가져오면 책임과 동시에 권위를 갖게 된다. 어차피 자기 인생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조언을 구하더라도 결정은 제가 하겠지만 이라고 말을 시작하는 게 좋다. 핵심은 나의 일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자신의 선택에 집중할수록 남에게 참견하는 일은 줄어든다. 둘, 결정을 따르기. 자신이 내린 결정을 따르자. 가지 않은 길이 걱정되고 두려워질 때마다 앞서 말한 점심 메뉴를 떠올리자.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다른 걸 선택해도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갈림길에 있다는 얘기는 양쪽 다 그게 그거라는 뜻이다. 손해보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스스로 내린 결정이기에 좋은 학습이 될 것이다. 셋, 결과가 나쁘면 미래형 후회하기.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안 좋은 결과에 도달했다면 후회해도 된다. 아파해도 된다. 결과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아픔의 지분을 100% 본인이 가져라. 단 후회할 때 미래형 후회를 하자.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는 과거형 후회다.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라고 미래형 후회를 하라. 이 후회는 다짐이기도 하다. 넷, 결과가 좋으면 타인에게 감사하기. 결과가 좋으면 기뻐하라. 그 기쁨 또한 100% 본인이 누려라. 당신이 내린 결정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당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니 감사의 기쁨을 타인에게 돌려라. 당신 조언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라. 그들 또한 기분이 좋아져서 앞으로 당신이 더 잘 되기를 바랄 것이다. 자기 결정을 돕는 5가지 질문. 옳은 결정이나 틀린 결정은 없다. 어떤 쪽이 더 좋은 결정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결정 또한 없다. 결정에서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범위와 시간이다. 대부분 나에 관한 일을 결정하므로 결정 범위는 나로 제한된다. 따라서 남은 건 시간뿐이다. 결정을 내리는데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그 시간만 선택하면 된다. 오래 고민한다고 해서 그만큼 현명한 답이 찾아지는 건 아니다. 그냥 오래 걸릴 뿐이다.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선 다음 질문에 잘 대답하면 된다. 여러 고민 중 내가 할 고민은 무엇인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의 선택인가? 이 결정을 언제까지 내려야 하나? 이 결정의 유효성은 언제까지인가? 이 질문들을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때 제한 시간을 넘어서도 계속 고민 중일 수도 있다. 그건 당신이 계속 고민하기로 결정한 결과다. 처음엔 두 방향 갈림길인 줄 알았는데 고민하면서 시간만 보내기 라는 항목이 더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택한 결과다.